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올해까지는 쭉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취등록세 중과를 했을 때 12%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엄청 강조하셨죠. 네네. 근데 이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리먼이 터졌을 때 금리가 7%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무도 투자를 안 했냐라고 하면 그때도 투자를 해서 막바지에 저점 시그널에 했던 사람들은 또 자산을 증가시켰거든요. 결국 내가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다가 이제 쭉 유지가 되는 시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이것에 적응해서 투자 환경에서 내가 적응 방법을 찾고 투자 전략을 찾느냐에 따라서 맨날 적응하래.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적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진화론도 있잖아요. 진화론. 적응을 해야지. 어떡할 거야. 적응 안 하면. 아, 힘들어. 저 맨날 적응하래. 아, 근데 그래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불로소득이라고 막 쌍욕을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수요자 측면이냐 이제 내가 임차인의 측면으로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사실 정부에서 완화라고 해야 되나? 도와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생애 최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고, 임차인분들도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어차피 받을 거면 괜찮은 지역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전세는 다른 데 살다던가 해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시기를 또 지나고 나서 코로나도 어때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는 다 같이 힘들겠지라고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정말 상대적 박탈감과 정말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 시기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났을 때 누구는 돈을 벌었고 누구는 오히려 자산이 퇴보했고 이게 갈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취등록세 중과 폐지 시기는 내년쯤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중과가 폐지가 되는 시기를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소액 투자, 저가 매물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이제 폐지가 되면 기존에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짱짱한 든든한 애들 있잖아요. 예쁜이 물건들을 그때 이후로 이제 현금을 갖고 계셨다가 그때 움직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지를 기점으로 내가 폐지를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폐지되기 전에 투자하는 방법과 폐지된 이후에 내가 투자하는 방법 양쪽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산을 일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 반영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에요. 지금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건 인플레이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죽었다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더 크게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특별한 변수라던가 뭔가 요소가 더 추가가 돼서 이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면 되긴 한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심리가 죽어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해서 불안 때문에 시장이 죽어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MF 때나 리먼 사태와 때처럼 지금은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에 타격이 와도 방어력이 많이 늘어서 이전처럼 그 골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너무 공포에 떨다가 지금의 시기를 그냥 날려보내서 코로나 전후에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처럼 또 한 번 벌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밀티라님이 평택 3페이지 정도 지금 화면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이제 가격대별로. 저가 매물은 이렇게 좀 꿈축꿈축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축, 덩어리 크고 이쁜 이들은 좀 이렇게 눌려가는 모습들, 조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꿈쩍꿈쩍 하는 소액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좀 굵게 이쁜 이들로 갈 것이냐, 이제 좀 접근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틀린 거죠. 내가 만약에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소액 애들은 막 그나마 좀 살아있고 나머지 조금 한 5, 6억대 전후로 해는 애들은 가격이 빠지고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소액 투자 쪽으로 해서 간다.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본인이 첫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첫 번째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물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애들로 가야 되는데, 아까 취등록세 중과가 폐지되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 번째 주택에 괜찮은 물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 경매를 배우셔야지. 그래서 취등록세에 빠지는 가격만큼 폐지되기 전에 폐지된 가격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게끔 그래도 거기서 저점 시그널 너무 지금 막 떨어지는데 막 지금 사긴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춤해서 바닥을 다지는 정도의 가격이 보이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경매를 받아서 그거를 가져오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미 내 집 마련도 되어 있고 물건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자산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굴리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소액 투자, 저가 매물 또는 지방에도 그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괜찮은 지역들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손바뀜 하면서 뭐 경매로 하든 아니면 제대로 된 걸 하든 지금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 테마도 막 사람들 지금도 계속해도 되냐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이슈를 갖고 있어요. 입지가 좋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2억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더라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해도 돼요. 근데 외곽에 막 정말 썩었고 나홀로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요소만 하나 갖고 있다. 그럼 그런 애들이 지금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갈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대로 보시고 내가 포트폴리오상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그 구성상 어떻게 할 건지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물건을 고르셔야 돼요. 취등록세 중과 폐지 이전과 이후에 이제 그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5천에서 1억 정도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면은 취등록세 중과 폐지 전에 저가 매물 해놓고 폐지되고 나서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메리트가 떨어지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좀 기다렸다가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언제 폐지가 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그래서 만약에 5천에서 1억 정도 있는데 내가 정말 투자를 전혀 안 했다. 그럼 공부를 해야지. 공부할 시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점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역들이 특히 공급 물량 때문에 흔들리는 뭐 안양이나 뭐 평택이나 뭐 이런 애들은 저점이 가까워지는 거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놀지 말고 꼭 사야지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임장을 가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되기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점이 시그널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때 경매나 아니면 급매로 해서 싸게 사고 폐지가 됐다. 그럼 폐지 이후로 두 번째 물건을 사시면 돼요. 내 상황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실천 행동 전략을 짤지는 본인에 맞게 그런 식으로 짜면 되는 거죠. 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꼭 사기 직전에만 공부해요. 아,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사기 직전에 본인이 결정을 내려면 확신이 안 들어요. 지금 시기도 불안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정고점에 지금 물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나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정말 확신이 들고 그만한 매력적인 가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가격을 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에 간다고 사장님이 넝큼넝큼 주지 않아요. 마침 잘 알았어. 금매가 있네.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임장 갔을 때 듣는 얘기인 거고 진짜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정말 놓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정말 좋은 가격에 내가 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 거지 지금 아무리 금매가 많이 나오고 이래도요 실제적으로 메리트 있는 금매 가격에 있는 것들은 예쁜 이들한테만 주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져가세요. 만약에 10억짜리가 5억이 나왔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7억 물건은 많아. 금매로 나온 7억 애들은 많아. 근데 5억짜리 하나가 나왔어. 그럼 누가 가져가겠어요? 사장님이 가져가거나 예쁜이 주겠지.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금매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매력적인 가격의 금매는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그리고 괜찮은 지역 안에서 또 그런 금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 없이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많죠. 뭐 주변 지인이나 뭐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플레이 하면서. 네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내가 왜 부동산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샀을지라도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단지를 샀다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자금 운용상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전 버티기를 하라고 해요. 왜냐면 사고팔고를 했을 때 버리게 되는 필요 비용이 어차피 다시 사서 뭘 하는 것보다는 또 괜찮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정서 특성상 손절은 정말 힘들어요. 손절은 정말 힘들고 차라리 이걸 버텨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이상한 지역이고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차라리 버티기를 들어가시라고 좀 충고를 해드리는 편이고, 어차피 저도 사실 첫 투자한 거 망했거든요. 그리고 뭐 분양권 했던 것도 망해가지고 정말 수업료 톡톡히 내고 했는데 첫 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 긴 상승 기간이 있는 동안에 하락이 단 한 번도 없을 거다. 그리고 하락이 중간에 언제 있을 거다라는 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마침 작년 10월 기점으로 해서 나온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경험을 해서 내가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경험과 쌓이는 내공은 내 투자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나는 투자랑 안 맞아. 잘못했어. 괜히 발을 들였어. 라기보다는 이걸 발판으로 오히려 내가 경험을 쌓고 내공을 쌓아가지고 다음 상승이거나 다음 힐 때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라는 걸로 하면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이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그냥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과정으로 만드냐 결과로 만드냐는 본인의 몫인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희아님 잘 지내시죠? 희아님 요새 너무 날라다니시죠. 그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요새 진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강사로 데뷔하셔도 될 정도로 그 정도예요? 많이 상승하셨어요.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각 강사분들을 다 섭렵하고 계세요. 수강. 네, 수강하고 막 임장하고 해서 각 강사분들의 장점을 다 진짜 흡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되게 달라져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이미 투자자로, 찐 투자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그분은 경매를 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경매도 하고 계시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잘 지내시죠?